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머리만 대면 잔다는 사람이 가장 부럽기도 합니다. 잠들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수면 장애의 위험 요인들, 또 수면 환경을 비롯해서 잘 자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면 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수면 부족이 주는 건강상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끈질긴 무좀균과 무좀의 다양한 치료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잘 자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잠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겨우 잠들었다가도 다시 깨고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잠과 씨름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면장애의 원인과 건강상의 위험,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과 한수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는 말을 합니다. 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면은 이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밤사이 동안에 몸과 뇌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정비해주는 시간이어서 네.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머리만 대면 잠드는 걸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너무 일찍 또 잠을 잔다.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떤 다른 수면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빨리 잠든다라기보다는 네. 밤에 자주 깨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고 낮에 피곤하지 않고 또렷한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쨌거나 이런 수면이 두뇌나 심혈관 이런 면역 대사를 비롯해서 중요한 회복 그리고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의 양과 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 않고 더 피곤하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수면의 질적인 부분이 문제인 걸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밤새 상쾌하게 잤는지 낮에 피곤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양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이제 수면 학회나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 보면은 성인은 하루에 7시간, 9시간 그 사이가 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6시간 자도 충분하고 네. 어떤 사람은 5시간 이상 자도 되게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몇 시간 잤는지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요거를 우리가 보려면은 이제 몇 시간 잤는지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네. 낮 동안에 자주 깼는지, 낮 동안에 이제 활동하는데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는지, 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코골이나 이상 행동 같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한지, 낮 동안 네. 피곤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 피로 회복을 떠올리지만 네. 다른 건강상의 위험들도 높던데요. 네, 이게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쌓인 스트레스, 피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는 주간 활동 기능을 떨어뜨린다, 피로감이 심해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아가서는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네. 다양한 이제 질환들,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수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수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에너지를 보존하거나 면역을 올리거나 기억력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밤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네. 모든 수면 질환은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도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최근 한 10년 전쯤인데요. 네. 어떤 글램패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뭐냐면 잠자는 사이에 그 뇌의 여러 가지 퇴행성 이제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이상 단백질들을 청소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이게 특이하게도 잠자는 동안에만 특히 깊은 잠 3단계 깊은 잠 자는 동안에만 얘가 작동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발견을 통해서 보니까 수면 부족이 치매랑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실제 요새 나온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최근에 나온 어떤 이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 코호트 자료에 따르면은 네. 불면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같은 주요 수면 장애가 실제로 치매 발생 위험을 수면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네. 1.3에서 1.5배 정도 높이는 것을 확인한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 어떤 연구에서는 수면 무호흡을 그래서 치료를 했더니 네. 인지 기능이 이제 나이에 따라 저하되는 속도가 좀 완만해졌다는 어떤 그렇군요. 근거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치매와 같은 뇌 노화나 퇴행성 질환 자체가 불면을 유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매 자체가 불면을 유발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수면 장애가 치매와 같은 어떤 퇴행성 뇌질환을 가속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서로 간의 치매와 수면 간의 양방향성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고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해서 네. 그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것이 향후 이제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수면장애 원인을 잘 살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불면증부터 수면무호흡증도 있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면은 단순히 불면증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네. 어떤 게 실제 문제인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불면증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수면 무호흡이 있다 보니까 네. 밤사이 자주 각성 상태가 되고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서 낮에 졸리고 코골이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수면 질환이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잠이 들기까지가 굉장히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밤사이 이상 행동이 발생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제 다른 수면 질환들도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잠을 못 잔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하고 네. 그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 접근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치료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시간은 좀 규칙적이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늦게 자면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기상 시간이 이렇게 규칙적이어야 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수면이 부족하면 네. 그래도 잘 수 있을 때 부족한 수면을 회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너무 급성으로 수면이 심하게 박탈돼서 당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기상 시간이 반복적으로 불규칙하게 된다면은 악순환이 지속되게 되는데 네.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월요병이 매일 반복되는 거나 네. 마찬가지로 볼 수 그렇군요. 있는데 이 월요병이 어떤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네. 이게 주말하고 주중에 그 생체 리듬이 다르면서 시차가 다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걸 포괄해서 그냥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이제 리듬의 변화를 생체 시계가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눈의 신체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셜 제트렉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낮에는 제대로 깨어있지를 못해서 대인관계,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네. 밤에는 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의 질 저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심한 수면 박탈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바로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만약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는 어제 못 잤으니까 아침에 많이 자야 되겠다 하고 수면을 보충하려고 기상 시간이 계속 달라지면 우리 몸 생체 시계가 들쭉날쭉해지면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고 네. 이런 악순환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생체 시계라는 거는 매일 같은 시간에 깨워줘야 그날 이제 밤마다 깊고 빠른 충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심장이나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여러 연구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 그 총 수면 시간보다 그 자체보다도 규칙적으로 자고 깨는 것, 그 네.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뭐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든지 신체 회복이나 건강에 좀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게 더욱 핵심적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수면을 보충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네.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게 기상 시간이 좀 규칙적인 게 좋고요. 낮잠은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이 낮잠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필요할 때 적절한 때에 짧게 낮잠 자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길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낮잠 자는 건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른 오후에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취하는 게 네. 집중력이나 뭐 기억력이나 기분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예전에 나사에서 이제 조종사한테 잠깐 낮잠을 재웠던 연구를 보면은 네. 조종사들이 이제 실수를 줄이고 업무 능력이나 뭐 각성들을 증가시켜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30분을 넘기게 되면은 뇌가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깨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군요. 깨고 났을 때 되게 한동안 몽롱하고 네. 무기력한 느낌이 지속되고 그 낮 동안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날 밤에 이제 수면 욕구라는 걸 낮추면서 야간 수면의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30분 이상 너무 오래 낮잠 자는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만약에 어떤 불면증이 있거나 그런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낮잠을 자면은 그날에 이제 그 낮잠으로 인해서 수면 욕구가 줄어들면서 야간 수면이 더 심하게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네. 한마디로 낮잠은 급성기 수면 박탈이 있을 네. 때만 회복을 위해 아주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요즘 얘기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은 침대와 가장 멀리 두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 잠드는 순간까지 너무 많은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스마트폰 문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라는 건 진짜로 생각을 좀 비우는 게 좋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네. 빛과 흥분 요 두 가지 자극 요인이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피하고자 하는 것이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스마트폰 화면이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낮에 햇빛과 비슷한 빛을 내는데 네. 이 빛이 그 잠자는 이제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1시간 이상 늦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알람이 켜지거나 뭐 그래서 불빛이 뇌를 자극하게 되면은 네. 뇌가 아직 낮은 줄 알고 잠들기 시작하는 시간을 뒤로 미룰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을 보면 유튜브, 뭐 뉴스, 게임, 뭐 SNS 이런 것들이 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흥분과 각성을 일으키는 신경 물질들을 분비하게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알림 댓글 막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생각을 네. 멈추기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요. 이건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하고 그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수면에 해로운 것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어서 빛과 흥분을 좀 멀어지게 하고 네.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잠자는 모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스마트폰은 침대와 좀 가장 멀리 네네.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잠이 부족할수록 좀 잠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졸릴 때 자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아요. 이게 종종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전날 제대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은 꼭 오래 잘 자야지 하고 일찍부터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이른 시간에 눕게 되면은 우리 생체 시계가 있잖아요. 네. 아직 이제 멜라토닌 분비라든지 잠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눕게 되고 그렇겠네요. 또한 이제 낮 동안에 수면 욕구가 쌓이게 되는데 그게 덜 쌓인
수면 상태에서 눕게 되니까 네. 다시 뒤척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니 어제도 못 잤는데 오늘도 못 자게 되네 하고 또 불안감을 느끼고 압박감이 심해지게 되고 이제 네.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되게 나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다가 잠을 진짜 영영 못 자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 못 자면 치매에도 걸리고 건강에도 안 네. 좋다는데 되게 큰일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심리적 불안감, 강박감이 되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압박감이 또 잠을 더 못 자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이제 반드시 졸릴 때 자야 되는 거고 네. 규칙적인 나의 생활 패턴, 생체 리듬에 맞추어서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수면 제한 요법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네, 이런 이제 불면의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을 네. 끊기 위해서 네. 일부러 잠을 자는 시간에만 침대에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잠자는 곳에서 이제 누워서 쉰다든지 뭐 이런 거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잠을 자는 평균적인 시간이 있고 또 아침에 이 사람이 뭐 학교나 뭐 사회생활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기준으로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의 수면 박탈을 유도해서 좀 짧게 누워 있도록 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수면을 취한 시간, 그걸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한 90%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수면 효율이 90% 만족스러울 때야 약간씩 이제 잠자리 눕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네. 이런 걸 이제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약간 이제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만 네. 쓰면서 이제 약간의 수면 박차를 유도하게 네. 침대에 짧게 누워서 수면 효율을 높이고 숙면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을 자는 시간에만 침대에 누워 있는 네, 거, 맞아요. 수면 제한 요법 좀 집에서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심호흡으로 하는 이완 요법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나는데 네. 심호흡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배에 얹은 상태에서 네. 복식호흡으로 천천히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건데 그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좀 어렵다 하면은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 네. 숨을 쉬다 보면은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서 몸을 이완시키고 뭐 심박이나 혈압이 내려가면서 천천히 몸이 편안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몸이 이완되기도 하지만 약간 생각을 좀 멈추는 효과도 있어서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네. 배에 얹고 복식호흡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이 들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수면 장애 치료에서 인지 행동 치료도 진행되지 않나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만성 불면증에서 약보다 더 중요한 1차적인 치료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수면 제한, 심호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불면증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지행동 치료는 뭐 수면 인생이라든지 수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잠자리는 오로지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는 자극 조절, 네. 아까 말씀드린 수면 제한, 그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한 잘못된 인지, 강박감 같은 걸 교정하는 인지 치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이걸 이제 한 세션당 한 40분에서 60분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를 네. 매주 한 몇 주 정도 반복하는 거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면제 처방으로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이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적인가요? 네, 물론인데요. 네. 사실 이제 수면제는 불면증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득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어요. 급하게 이제 쓸 수는 있겠으나 네. 장기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없는 데다가 네. 약 자체가 이제 부작용과 내성이 있기 때문에 4주 이상 우리나라에서 복용하지 못하도록 처방이나 복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너무 불면증이 심하니까 이제 빠른 효과를 위해서 단기간 이제 수면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적 치료를 위해서,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환자가 이게 협조가 해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되다 보니까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네. 어쨌거나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그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 효과를 보려면 인지행동 치료를 이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효과가 좋으면 약을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면제를 복용하더라도요. 네. 그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면은 불면 개선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네. 향후 이제 수면제 감량이나 중단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만성 불면증 환자에서 이제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자해로 갑자기 뚝 끊지는 말고요. 네. 그럼 오히려 또 반동 효과가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수면제를 줄이고 감량하고 이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 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수면 부족이 주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과 한수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끈질긴 무좀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잠잠해 있는 듯 하다가 여름이면 또 등장하는 게 무좀균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무좀은 주로 기온이 15도, 습도가 70% 정도 되는 시기부터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습도가 상승하는 장마철 무렵에 갑자기 더 가려워지는데요. 무좀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 쉬운 환경이 37도쯤의 온도와 적당한 습기 그리고 영양분인데요. 이 여름철에 우리 몸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무좀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그 무좀균은 여름에 감염이 된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진균류들은요, 조건이 안 좋으면 포자 상태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딱 맞는 조건인 여름철만 되면은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네,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 즉, 지난 겨울에도 무좀균은 내 발에 있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좀은 전염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네, 이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20대에서 40대에서 가장 많고 또 감염된 부위 중에 가장 많은 게 발백산, 발무좀이라고 하죠. 이게 전체의 33%에서 40%를 차지하고 네. 사실 이 무좀균은 또 우리 몸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아니라 가끔 아이들이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네, 같이 사는 가족에서 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잘못된 대처가 이 무좀을 너무 흔한 질환으로 가볍게 여기다가 가족에게 원치 않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혹시 집안에 기저질환자,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가 있거나 또는 당뇨 환자가 있거나 또는 어린이들에게 있다면은 이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하고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무좀도 한 가지가 아니라 종류도 많죠. 네, 무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지간형, 소수포형, 각질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가장 흔한 게 지간형 무좀이라 그래서 네. 발가락 사이에 발생하는 무좀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하얗게 짓무르면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이게 건조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껍질이. 그리고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요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했다가 발가락까지 번지고 그다음에 그 옆에 발바닥까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네. 여기를 막 뜯거나 이게 흐물흐물해져 있으면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피부가 손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무좀균이지만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인 이 사지간이라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3지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가 구조가 좀 이렇게 딱 발가락이 달라붙어 있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와 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항상 축축한 습도가 유지되고 땀이 많이 나게 되어서 여기가 가장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형 무좀 말씀 주셨고요. 또 물집도 생기고 가렵고 이런 무좀도 있지 않나요? 네. 이 작은 물집이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그런 무좀을 소수포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작은 포가 생겼다 이 말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작은 물집이 발바닥이나 발 옆에 이렇게 막 생기다가 이것들이 막 같이 만나서 좀 커지거나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점액성의 이제 황색 액체가 차 있어서 보면은 이거를 막 가려우니까 막 긁다가 나중에는 얘를 막 짜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건조되면 이게 가피 한 갈색 가피가 형성되면서 긁으면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여름에 땀이 많이 나면서 이제 균의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수포를 형성하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또 이것을 긁어서 2차 감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소수포용 무좀인데요. 물론 무좀이기 때문에 원인균을 제거하는 항진균제를 쓰는 건 똑같지만 네. 이 소수포형은 일단 가려움을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이걸 가려움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긁다가 꼭 2차 감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에 있을 때는 제가 많이 가렵다. 거기에 맞는 약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가려워서 긁게 되는 소수포형 무좀도 알려주셨고요. 또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네, 각질형 무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제일 오래된 무좀입니다. 뒤끝이 등에 이게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건조해져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발바닥 전체에 걸쳐서 이게 정상 피부보다 각질이 두꺼워지고 긁으면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요. 네. 이게 만성적인 무좀인 형태이고 좀 난치성입니다. 문제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가려움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건 무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방치하기도 하는 무좀인데 네. 요 각화형 무좀이 더 오래되었고 무좀균이 더 깊이 피부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치료에 시간이 걸리는 무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종류의 무좀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치료는 어떻습니까?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네. 일단은 항진균제 치료가 가장 기본입니다. 네. 대부분의 항진균제는 진균의 이 세포막에 작용해서 항진균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 바르는 무좀약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 피부에 발라서 사용하는 크림이나 연고가 대부분의 형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각 제약회사에서 이제 단일 성분보다 복합 성분 연고를 굉장히 많이 출시했더라고요. 이 복합 성분은 기본적으로 항진균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 가려움을 완화하는 성분, 리도카인이나 디펜히드라민이 들어가면 이 가려움이 좀 가라앉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포형 무좀인 경우 이 성분이 꼭 들어간 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 각질 용해 성분인 살리신산이나 우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화형 무좀에도 쓸 수가 있지만 이 각질을 살살 녹여주면 약물 항진균제의 침투력이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거기에다가 시원한 느낌, 청량감을 부여하는 멘톨 성분을 같이 넣어서
시원한 것도 있고 가려움도 가라앉고 각질도 녹여주고 무좀균도 잡는 그렇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무좀 치료제는 제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림도 있고 겔 제제, 스프레이, 액제, 심지어 이렇게 뿌려주는 에어로솔 형태까지 다양한 제형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유형의 무좀인지에 따라서 또는 내가 선호하는 느낌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복합 성분 연고도 나와 있고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는데 바르는 크림 형태를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크림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네. 보편적이기도 하고요. 이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은 무좀에도 적합한데 이 보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을 쫙 발라주면 어쨌든 막을 싹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겔 타입은 끈적임이 적습니다. 이게 아, 무좀 연고를 바르고 나서 끈적이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발바닥이니까 이렇게 방에 이렇게 발 자국이 나잖아요. 네.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아, 분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분들은 겔 타입으로 드리면 끈적임이 적고 흡수가 빨라서 산뜻한 느낌. 싹 바르고 나면 마른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끈적임을 싫어하는 분들은 겔형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스프레이나 액상용으로 된 것은 이 발가락 사이처럼 이렇게 꼼꼼히 시간을 들여서 막 바르기 어려우고 발라야 되는 그런 부위에 짝짝 뿌려주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저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보통 크림은 저녁에 들어와서 발을 잘 씻고 싹 말리신 다음에 크림을 꼼꼼히 크림이나 겔 제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아침에는 스프레이 제형 액상으로 해서 쪽쪽 뿌려주세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드리면 편리하게 사용하십니다. 네. 그럼 그런 약재들 이제 성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이게 대표적인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 아릴 아민계열 항진균제인 테르비나핀,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테르비나핀 성분을 우선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은 치료 기간이 짧은 것이 좀 장점이고요. 네. 이 무좀약은 오래 쓰라고 할수록 이게 수능도가 떨어집니다. 좀 열심히 하시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되게 일주일 정도를 쓰면은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내가 불편했다. 그렇죠. 가려웠고 막 이렇게 흐물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한 일주일 쓰시면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보통 4주까지는 이 진균은 숨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약이 들어오면 일단 숨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진균까지 뿌리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증상이 나아져도 4주까지 아니면 이 약을 다 쓸 때까지는 꼭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게 점점 이게 안 하게 되는 그것도 단점이고요. 그 반면에 아졸 계열의 항진균제인 클로트리마졸이라는 성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성분이고 많이 쓰는 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은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광범위한 진균에 감염되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클로트리마졸은 피부 사선균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칸디다균, 호물균까지 여러 종류의 진균을 억제하는 좀 치료 범위가 넓은 성분입니다. 네. 그리고 살균이나 소독작용이 뛰어난 벤질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려움증에도 효과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네.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장점도 또 있다면서요? 네. 이 클로트리마졸은 유소화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해서 만약에 어린이가 옮았다, 온 가족이 갑자기 옮았다 이런 상황일 때 동시에 치료할 때 좋고요. 네. 단점은 치료 기간이 테르비나핀보다 좀 깁니다. 2배에서 4배 정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테르비나핀이 보통 한 번 쓰게 하는데 네. 이 클로트리마졸은 반드시 하루에 2번을 써야 되고 4주 이상의 또는 4주, 8주까지도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좀약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일단 바르는 무좀약으로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무좀균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4주에서 8주, 무조건 한 달은 꼭 채우시고요. 2달까지도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크림형의 무좀약을 바를 때는 무좀 증상이 있는 그 부위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주변 부위까지 좀 넓게 주변까지를 발라줘야지 효과적으로 재발이나 재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무리 많이 쓰고 흔히 쓰는 무좀약이지만 부작용이 없지는 않는데요.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두드러기가 나거나 네. 발적, 홍반, 더 가려워지고 자극감이 느껴지거나 네. 또는 피부박리나 통증 같은 찌르는 듯한 통증, 자결감 같은 이게 무좀 연고를 발라서 이런 느낌이 생기면 안 되잖아 하는 증상이 있으면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약 사용을 중지하시고 다른 약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좀약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이 무좀이 사실 습진과도 좀 비슷하잖아요. 집에 있는 습진약을 바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집집마다 사실 습진이나 광범위 피부 치료제라는 제품은 아마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초기 무좀은 사실 습진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죠. 가렵고 물집 생기고 이러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습진약을 바르면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범위 습진 연고에는 대부분 소염작용을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균감염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처음에는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걸 계속 도포하면 면역력이 좀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습진 연고를 특히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요. 네. 초기 잘 몰라서 일주일 정도 썼다.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정확한 균 검사를 하는 게 좋고 정확하게 맞는 연고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네. 특히 이 무좀이 의심되는 피부에 더해서 손발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진균 감염이구나라고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좀 치료제인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무좀균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무좀이 일단 발에 생기는 게 대부분이지만요. 손발톱 무좀도 있지 않나요? 네, 이거 조갑진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손톱과 발톱에 생기는 무좀입니다. 유성균은 사실 피부 어디나 다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 딱딱한 그 발톱 아래 그 밑에 이 무좀균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톱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약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발톱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치료가 힘들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장시간이 걸리는데 네. 근데 손발톱에 무좀균이 파고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아프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환자의 10%만 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손톱보다는 발톱이 흔한데요. 네. 이 조갑진균증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이 손상된 조갑 부위로 또 다른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노년층, 어르신들, 또 당뇨, 면역 저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걸 꼭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번질 수 있다라는 항상 그 위험을 안고 있고요. 네. 통증은 없지만 사실 이 손발톱의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두꺼워지면서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양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는데 네. 단순히 이게 모양의 문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곰팡이균이 그 밑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손톱, 발톱 밑에 숨어 있어서 약도 접근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근데 손발톱 무좀은 그 매니큐어 형태의 약으로 바르지 않나요? 네, 이 딱딱한 이 케라틴의 손발톱에는 그 연고형 크림을 발라서는 침투가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무좀 연고, 무좀 크림으로 치료하지 않고요. 특수 피막 제품이라 그래서 이
마치 바르는 매니큐어와 비슷한데 이 케라틴 아래까지 항진균질 성분을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나온 게 아모롤핀 제제인데요. 이 처음 나왔던 손발톱 무좀 치료제는 그 약통 안에 사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네, 막대 사포가 들어있어서 그 두꺼워진 손발톱을 최대한 갈아내라고 했어요. 네. 갈아내면 갈아낼수록 약물은 침투가 좋겠죠. 이게 불필요한 피부를 제거하고 이게 표면을 좀 거칠게 해줘서 약이 딱 달라붙어서 흡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 사포질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좋은 제품이 나와서 지금은 흡수력을 높이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클로피록스 성분의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루 한 번 바르는 제품이고 사포질 없이 바로 바를 수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낍니다. 네. 실제 재구매율도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 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발톱이 깨끗한 발톱이 자라 나와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약을 써야 됩니다. 네. 또 기본 6개월에서 12개월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1년 동안 계속 발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편리성이 개선된 것이 굉장히 좋은 면이고 아주 편하게 치료할 수 있으시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제품 쓰실 때 하나만 더 알아두실 것은 이제 이 약은 바르고 난 다음에 6시간 정도는 물에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통은 자기 전에 다 씻으신 다음에 자기 전에 치시기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자, 무좀 치료제로 바르는 약, 이제 외용제를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먹는 약은 없습니까? 네, 이렇게 국소 치료로도 호전이 안 되면 이제 항진균제로 복용하셔야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테르비나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사실 간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약은 쓰는 동안에 정기적인 간 검사가 권장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먹기 싫어하십니다. 좀 걱정이 네. 되죠. 네, 걱정이 되고 안 먹고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간에 부담이 없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처방을 하시고요. 네.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쓰는 약들은 간독성을 최소화한 약들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간독성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네.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더 얻는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약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무좀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벤 모리슨의 더 힐링 게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